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쉬우면서도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중세국어와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수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게 교과서 내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수능에 중세국어와 고대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를 비교하고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짚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수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제목과도 같은 걸 텐데요. 이것을 제목에서 힌트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세종대왕이 몸소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글자의 기원을 아는, 즉 누가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글자는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즉 한글이 유일하다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창제 정신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요. 여기서 창조 정신을 얼핏 알 수 있고요. 훈민정음에서 백성을 위하는 바른 소리이기 때문에 애민 정신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을 배울 때 꼭 기억해야 될 창제 정신 네 가지 정도는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달달 암기한다기보다는 여러 번 읽어서 뭐가 옳은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갑자기 서술형으로 낼 리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옳은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자주식이 반영되어 있다. 자주식이 뭔지 모르면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하여 개념을 적어놓는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겠죠. 자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는 거죠. 즉 우리만의 독립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 수 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각 계층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는 계층이 있었어요. 즉 양반과 쌍놈이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반과 쌍놈과 평민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사실은 수능에서 보자면 자음체계와 모음체계를 초출자, 제출자, 이체자 등으로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한 번쯤은 정리하면 좋겠지만 내신에서는 이걸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만 알고 있으면 되겠는데요. 제자 원리라는 말은 글자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근데 자음에서는요 모음과 동일해요. 상형의 원리를 먼저 따릅니다. 입의 모양, 혀의 모양, 치아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 등을 즉 형태를 본떠서 만들었다 하여 상형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가획, 여기서 획을 더하다. 그래서 기역에 점을 찍어 키읔 이렇게 알겠죠? 니은에 선을 하나 더 그어 디귿 이런 것처럼 가획의 원리로 자음을 더 만들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음체계도 기본은 똑같습니다. 모음체계도 천지인,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본 천지인을 상형화했죠. 즉
사람과 하늘과 땅을 상형화해서 기본을 삼고요. 거기에 합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외과는 좀 다른데 합쳐서 만드는 거죠. 점 두 개와 이로 여, 이와 점 하나로 아, 이렇게 합성의 원리로 만드는데 그때 나오는 게 초출자와 제출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29자를 만들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동국정운식 표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맨 마지막에 방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말인데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겠죠. 근데 이게 동국정운식인지 알 수 있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팁은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자가 옆에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쉥이라고 돼 있죠. 원래 이게 현대어로는 새인데 쉥이라고 쓰는 이유는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갖추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때 분명히 새로 읽어도 되는데 종성에 이응을 집어넣는 이유가 종성이라는 것을 갖추어 주기 위한 건데 그때는 소리가 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음가 없는 이응을 사용합니다. 음가 없는 이응이라는 말은 발음되지 않는 이응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현대국어에도 남아있죠. 현대국어에 어떨 때 남아있죠? 아직도?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이요.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실제로 음가가 없지요. 그냥 모음만 보더라도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음가 없는 이응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흔적이 있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현재 사용되지 않는 소실 문자가 나타난다. 종의 예디응 이런 것들, 그리고 훈민정음의 여린히읗 같은 것들이 소실되었죠. 그것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는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점을 사용했는데 이 방점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왼편에 신기하게 점이 있죠. 요즘 현대국어에는 없는데 왼편에 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어요. 여러분, 요즘 현대국어에 소리의 높낮이가 있나요? 아직까지 사투리에 조금씩 남아있긴 하지만 표준어에서는 거의 사라졌죠. 그 말은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말은 뭐냐,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중국어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은 중국의 눈치를 잠시 본 거죠. 그래서 이 방점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글자 왼쪽에 찍힌 점이 방점이에요. 근데 이 방점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평성, 거성, 상성, 입성입니다. 그 중에서 거성과 상성은 점이 한 개, 두 개로서 딱 드러나요. 그래서 거성이 점이 한 개는 건 여러분, 박명수는 목소리가 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성은 점 하나고 높은 소리다. 상성은 점이 두 개라 둘 다 있다. 낮아졌다가 높아진다. 그리고 중요한 건 평성과 입성은 둘 다 점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여기 입성에 별표 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빨리 그치는 소리. 그럼 이건 대부분 언제 일어나냐면 어떤 단어가 끝날 때 또는 띄어쓰기가 일어날 때 소리가 끝나지요. 그때 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첫 글자나 두 번째 글자 이때는 평성이 주로 나타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빨리 그치는 소리, 즉 띄어쓰기나 소리가 끝나는 부분에서 빨리 그치는 소리가 나타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나오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조는 왼쪽에 방점으로 나타나는데 나란 말싸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점 하나도 있고 점 두 개도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표를 근거 삼아 낮고 높고 낮다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시험에 발음해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나 서술형 시험이든 그래프화 할 텐데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나 낮고요, 랏 높고요, 말 낮다 높고요, 싸 낮고요, 미 높고요. 이렇게 그래프 할 줄도 알아야겠죠. 다시 한번요. 이렇게 나랏 말싸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것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팁은 뭐냐면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5개의 보기를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 점 2개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만든다고 할 때 높고 낮기만 하는 걸로는 5개를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점 2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추려 놓는 거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말이죠.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원래로 돌아갈게요. 나란 말싸미 뒷극에 달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 첫 번째가 여기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냐면 나란 말싸미 뒷극에 달아 할 때 여러분 여기에 자주정신이 나타나는데 문장을 쓰시오, 한 부분을 전체로 쓰시오 했을 때는 나란 말싸미 중국의 달아를 다 쓰면 되지만 만약에 이 어절로 쓰시오 한다면 중국의 달아 여기까지가 자주정신, 즉 중국과 다른 고유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바로 중국의 달아 부분이겠죠. 또 하나, 조사가 시험 문제의 중요한 축을 감당하는데요. 다시요. 조사 잘 알아두셔야 돼요. 포스트잇으로 조사만 따로 모아놓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나란 말싸미 할 때 시험 문제를 쉽게 푸는 팁은 현대어 해석을 여러 번 읽어놓으면 좋지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말이 하니까 우리나라가 말을 수식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격조사할 리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말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생명이 없는 명사, 무정명사, 높임을 나타내는 명사 두 가지 경우에 시옷을 사용한다. 중국에 여기도 조사와 관련됩니다. 뭘까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현대국어와 다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의 두 번째 큰 축은요,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구분할 줄 알면 좋을 거예요. 여기서 중국에는 비교부사격 조사로 애가 쓰였는데 현대국어에는 비교부사격 조사로 애가 쓰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 돼요. 중국 애가 중세국어만의 특징으로 비교부사격 조사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조사가 두 가지 정리가 됐고요. 이 다음에 말싸미는 중세국어의 특징이
여러 개 있는 부분이니까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말싸미에 담긴 중세국어의 특징을 모두 쓰시오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답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인데 말싸미가 됐으니까 이어적기, 연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어적기를 어려운 표현으로 연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 쌍시옷이 나왔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걸 단자음 취급하지만 이 당시에는 시옷이 두 개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자음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두자음근이 뭐냐면요, 말 처음에 자음이 여러 개 나오는 현상, 이것이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각자병서, 그리고 다른 글자가 연속되는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말싸미는 어디에 속합니까? 똑같은 시옷이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각자병서인 거죠. 그리고 말싸미의 아래아가 보이시죠? 점 있죠? 아래아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소실 문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이어적기 또는 연철 1번, 2번은 각자병서, 3번은 소실문자. 이것이 중세국어의 특징이 말싸미에 담긴 세 가지입니다. 달아는 현대국어에는 달라로 해석되는데, 달라는 리을 활용형이죠. 그런데 중세국어 때는 리을, 이을 활용형이 규칙적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기억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짝마로 사로 사마띠 아니할세.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마띠요. 문짝마로 여기서 그냥 복습삼아 하는 거예요. 짱. 이게 동국정운식 표기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옆에 뭐가 있다? 한자. 두 번째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다. 맞죠? 그쵸? 사마띠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사마띠에 담긴 중세국어의 특징을 말하시오 하면 첫 번째가 소실문자, 두 번째가 여기에만 나오는 팔종성법. 받침, 종성에는 8개밖에 오지 못한다는 팔종성법이 쓰이고, 알아두면 좋은 건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받침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거보다 이전에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종성에 쓸 수 있는 것이 초성에도 같이 쓰인다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사마띠 아니할세, 이거는 현대국어만 좀 이해하면 되는데 종속적 연결 어미로 하기 때문에로 해석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라는 현대어로 해석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할 때 시험에 나올 부분은 크게 한 가지네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해석되는데 이상하죠? 요즘 현대국어의 어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두 번째 시험 문제의 큰 축은 의미의 축소, 확대, 이동인데요. 이거는 축소냐 확대냐 이동이냐를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이 어리석다는 말에서 어리다가 왔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3살, 4살짜리들은 다 어리석다는 것을 근본 삼나요? 아니지요. 다른 의미로 바뀌었죠. 의미가 달라졌을 때는 의미의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리는 의미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어리는 의미의 이동에 속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렵고 필기할 게 많아 보이지만
이것도 의외로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오답 노트하고 정리하고 검색하여 찾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금세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국어를 사랑하게 되고 국어의 성적도 향상되는 보람을 느끼는 그날까지 오주영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사랑합니다.